자, 어서 오세요. 이강입니다. 저희가 지난 1강에서 어디까지 진행했죠? 명사하고 대명사까지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할 때 수는요, 당연히 숫자. 그래서 수량이나 순서와 같은 수의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사는 기본적으로 둘로 나뉩니다. 양수사라는 것이 있고 서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우기는 쉬워요. 양, 량. 바로 수량을 세는 수사를 양수사라고 하고요. 서. 자, 순서를 세는 수사를 서수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수사와 서수사에는 각각 고유어 계열과 한자어 계열로 나뉘는데, 양수사 고유어 계열은 하나, 둘, 셋, 넷. 한자어는 1, 2, 3, 4. 자, 순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자어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제1, 제2, 제3 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셋이다라고 했을 때 이 셋은 세 번째라기보다는 수량이 셋이다라는 뜻을 가지죠. 자, 그래서 양수사라는 얘기를 하고요. 셋째이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개가 있다는 의미보다는 세 번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각각 수량과 순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수사, 서수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사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물론 뒤에 수사와 관련돼서 수관형사와 구분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태스크가 남아있지만 이 시점에서 수사는 이 정도로 설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에 있는 요소 중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추가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심화 공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는 내용 연구 날개에 있는 부분도 자발적으로 읽어보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언의 세 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세 가지를 전부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용언에 속하는 친구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동사와 그리고 뭡니까?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이 한층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사실은. 자, 동사는 뭐야? 이 동이 무슨 동자입니까? 바로 움직일 동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작, 움직임, 작용 등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다, 가다, 오다, 공부하다, 먹다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동작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움직임이 있으니 동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분류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건 쉽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 가르칠 때는 또 영어 선생님들한테 빚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문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얘를 먼저 배워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동사는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 자동사는 스스로 동사가 성립한다는 거니까 주어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타동사라는 거는 대상,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데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기준이 뭐다? 목적어의 존재 여부다. 자, 그리고 나중에 문장 성분에서 배우겠지만 목적어는 문장에서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서 을, 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을, 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도 뒷부분의 문법들을 하면서도 특히 문장 파트를 하면서도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은요, 암기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동사 중에서 얼마나 많은 동사가 있는데 어떻게 자동사, 타동사를 다 외우냐고.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감각적으로 한국인의 본능으로 문장을 만들어 본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은가, 없는 게 어색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따라잡다라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파악할 때는 일단 주어만 넣고 만들어 보세요. A가 따라잡다. 자, 두 번째로는 을을 넣어가지고 목적어를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 A가 B를 따라잡다. 둘 중에 뭐가 빠진 것 같은지 충분한지 를이 있어야 되는지를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따라잡았다보다는 내가 무엇을 따라잡았다가 필요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필요하다라는 직관적인 느낌이 든다면 뭐야? 타동사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A가 흔들리다, A가 B를 흔들리다. B를 흔들리다는 말 어색하죠. 따라서 얘는 자동사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문법을 배우고 제가 아무리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해줘도 이 문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재능과 지적 능력은 필요해요. 그건 모든 공부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의 설명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본능적으로 느껴야 되는 파트들도 있는데 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은 철저하게 내가 어떤 문법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게 더 유리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가 좀 헷갈린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문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좀 뭐랄까 재능이랄까요?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뭐 이게 좀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되겠죠. 문제도 많이 틀리고 많이 좀 틀려보면서 자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자기가 자가 진단을 했는데 자동사, 타동사 정도의 구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법을 할 수 있는 좀 축복받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자동사, 타동사 파악할 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A, B를 써서 판단해 봐도 되고 혹은 구체적인 단어, 뭐 내가, 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봅시다. 지금부터 6개의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처음 거 알려줄게요. A가 사랑하다, A가 B를 사랑하다. 내가 사랑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다. 자, 을을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가 없는 게 자연스러운가를 판단해서 있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타동사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멈추고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A가 먹이다, A가 B를 먹이다. 내가 먹이를 먹이다. 누구에게 먹이를 먹이다. 을을이 필요하죠. 타동사입니다. 자, A가 B를 먹히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B에게가 필요하죠. 그리고 에게는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을을이 목적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B를 먹히다는 안 되니까 얘는 자동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A가 피어나다. 충분하죠? B를 피어나다고 할 필요가 없어. 자동사입니다. A가 넘치다. 충분하지? B를 넘치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국이 넘치다. 끝이지. 자동사입니다. A가 비우다. A가 B를 비우다. 내가 쓰레기통을 비우다. 을을 필요한 게 자연스럽죠. 타동사라고 할 수 있겠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용사라고 할게요. 자, 형용사라는 것은요. 동작성과는 다르게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동사와의 구분이 되게 중요한데 뉘앙스를 느껴보세요. 예쁘다, 붓다, 아니다, 화나다, 노랗다, 넓다라는 것들이 다 뭔가 동작성이나 작용성보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빨리 느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형용사는 성상형용사, 지시형용사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사실 다른 품사들의 분류에 비해서 형용사의 분류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출제 빈도 자체는 좀 낮은 편입니다. 자, 우선 성상형용사에서 성상이라는 말은 앞으로 여러 번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성질이나 상태를 보통 성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성상 형용사라고 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성상 형용사들입니다. 예쁘다, 검다, 낮다, 붓다, 착하다 등등등은 다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마치 약간 대명사 뉘앙스로 성상 형용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형용사들도 있어요. 저렇다, 그렇다, 어떻다, 아무렇다 등등, 이렇다 이런 등등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형용사들은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직접 지정한다기보다는 어떤 성질을 대신하는 저렇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듯한 형용사를 지시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유리는 착해. 나유리 착하죠. 나유리 제자인데 또 서울대 간 제 제자가 있습니다. 성격이 참 착해. 자, 어때? 착하다. 성질을 직접 얘기하고 있죠. 성상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맞아. 걔는 그렇더라. 자, 그렇다는 착하더라를 대신 가리키는 말이니까 지시 형용사가 되겠죠.
나머지 3, 4번은 살짝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안색이 좀 어때? 자, 어떻다는 그 안에 직접적인 성질과 상태가 들어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지시형용사고요. 어두웠어. 성상형용사가 되겠죠. 자, 큰 거입니다. 큰 거입니다. 큰 거입니다. 큰 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이후에 뭐 문법 파트를 하든 뭐 국어사 파트를 하든 여러분들이 자주 수행해야 되는 거고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 모르는 학생들은 동사, 형용사? 그거 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저 이미 배웠는데요. 동작이면 동사고 성질의 상태면 형용사 아니에요? 자, 물론 이렇게 의미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의미하고 형용사는 성질 상태다. 자, 이 의미적 구분으로 여러분들이 동사랑 형용사를 100% 구분할 수 있을까? 때때로 어떤 용어는요. 이게 동작인지 성질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보자. 빛나다라든가 신나다라든가. 여러분, 빛난다라고 하는 게 동작이야? 아니면 성질이나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뚜렷하지만 때때로는 애매모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엄밀하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법을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은 너무 의미적인 구분에 의존하지 말고 문법적 성질로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일이 있다면 주로 의미보다는 문법적 성질에 의한 구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문법적 성질에 대한 차이를 내가 한 동사, 형용사의 문법적 차이를 4개 정도를 써놨잖아요.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니들이 보통 사용할 만한 건 뭐다? 1번이 거의 전부입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는 또는 니은이 끼어 들어갈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자, 제가 여기 먹다, 보다, 붓다, 예쁘다 4개의 단어를 써놨습니다. 자, 이 사이에 자, 근데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얘들은 지금 활용형이야, 기본형이야? 기본형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동사, 형용사인지를 파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뭐예요? 기본형으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자, 기본형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는, 니은을 집어넣는데 요렇게 다 앞에다 넣는 겁니다. 다. 기본형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다 바로 앞에다 넣는 거고요. 요 앞에 받침이 있으면 는을 넣습니다. 먹는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만 넣으면 돼요. 본다. 자, 앞에 받침이 있죠? 그러면 는을 넣습니다. 붓는다. 자, 받침이 없으니까 예쁜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먹는다, 본다는 가능하죠. 나 밥 먹는다, 나 영화 본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는, 니은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는요, 는, 니은을 집어넣기가 어려워요. 자, 이때는 형용사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붓는다, 예쁜다는 이상하죠. 너 진짜 예쁜다. 오, 낙엽이 되게 붓는다. 한국인으로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는, 니은을 집어넣고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라고. 내 문법책에 오타를 10번 넘게 검수를 했는데도 이런 게 나오네. 얘들아, 미안합니다. 여기 오타 좀 수정해 놓으세요. 불가능하면 형용사라고 고쳐 놓으십시오. 알겠죠? 단, 요 는, 니은을 처박을 때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만 주의하세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자, 울다를 넣어보고 싶어요. 울다, 앞에 받침 있네. 울는다, 안 되니까 형용사겠네. NO! 울다는 동작성 있잖아. 울다 동사여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어간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여기다 는을 넣는 게 아니라 리을을 탈락시키고 니은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돼? 운다 이렇게 되지. 리을을 탈락시키고 니은을 넣어야 돼요. 그럼 운다는 가능하지? 동사입니다. 자, 근데 거친다는 안 되죠. 와, 너 피부 되게 거친다. 이상하지? 이것도 오타. 자, 이것도 뭐가 돼야 돼? 형용사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만 니은으로 대신해서 넣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 1번으로 쓰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빛나다. 오늘 밤 별은 빛난다. 가능하죠? 빛난다 가능하니까 빛나다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자, 는니은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2, 3, 4는 좀 부수적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사 형용사가 뒤에 아라, 어라가 붙었을 때 명령으로 해석되면 동사고요. 형용사는 감탄으로 주로 해석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먹어라, 섞어라, 주어라, 보아라. 뭘로 느껴져? 명령으로 느껴지지. 먹어라, 보아라. 자, 명령형으로 느껴지면 뭐라고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에 아라, 어라가 붙으면요. 붉어라, 굵어라, 예뻐라, 깨끗해라. 너 예뻐라! 동사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예뻐라, 아이고 붉어라. 뭘로 느껴져? 감탄으로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요. 뭐뭐 하자, 뭐뭐 하려고 이렇게 청유나 의도를 나타내는 데는 내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자연스러운데 형용사들은 뭐뭐 하고자, 뭐뭐 하려고, 뭐뭐 하러 같은 청유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와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봐봐. 우리 먹자, 섞자, 보러 간다. 자연스럽죠? 동사는 이런 의도 같은 것들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 예쁘자, 붓자, 굵자, 예쁘러 간다. 좀 이상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런 세 번째 특징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고 있다와 같은 진행의 의미. 이 진행의 의미도 역시 먹고 있다, 그 다음에 섞고 있다, 보고 있다. 자연스럽지만 예쁘고 있다, 붉고 있다, 깨끗하고 있다 이러면 이상하죠. 자,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가 이러한 문법적 성질의 차이가 있으니 단순히 의미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문법적 성질, 그 중에서도 1번을 기준으로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1번으로 검증이 다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오른쪽에 읽어보시면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는니은을 집어넣을 수 없는 5개의 단어를 동사로 변경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예외가 시험에 출제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예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단어들은 그냥 는, 니은을 집어넣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거를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변경했는지는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심화된 내용이죠. 자, 동사와 형용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자, 이 통용 이슈는 뭐냐면은 어떤 단어들은요. 동사로도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출제되는 단어들로는 크다, 박다, 늦다, 있다, 굳다, 길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외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내가 여기 표로 정리해 놓은 4개의 단어들은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도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크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huge, big 또는 키가 크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형용사이고요. 이 크다가 잘하다라는 의미를 지닐 때가 있어요. 이 잘하다는 동사잖아. 자, 이럴 때는 크다가 동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그는 키가 참 크다. 이거 어때? 톨의 의미죠. 성질이나 상태의 의미죠. 그리고 여기에 그는 키가 참 큰다라고 는, 니은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형용사 크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는 키가 잘 큰다. 자, 여기 큰다에는 지금 니은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무슨 의미야? 성질이나 상태보다도 잘하다라는 의미죠. 이때는 동사입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 이 4가지 정도의 예시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자, 박다 보겠습니다. 자, 박다가 말 그대로 화나다라고 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아침이 되어가다 라는 의미의 박다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알겠죠? 자, 예시로 보겠습니다. 전등이 박다. 어때? 전등이 박는다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날이 밝는다. 야, 벌써 날이 밝네. 밝는다.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날이 밝았다. 즉 아침이 오다 라는 뜻은 뭐예요? 동사 박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약속에 늦었다 할 때 늦었다도 보겠습니다. 자, 늦다는요. 때나 속도가 뒤져 있다 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의미의 늦다는 형용사 늦다입니다. 그런데
지각하다. 그러니까 지각하다는 동사잖아요. 그는 자주 지각한다가 되니까 이 무언가에 지각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만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약속에 늦었다라고 할 때 그는 약속에 잘 늦는다 가능하죠. 약속에 늦는다가 가능하잖아. 약속에 지각했다라는 뜻이지. 이때는 동사 늦다가 되겠고요. 펜이 왜 이러죠?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안 지워져? 잠시만요. 이때는 동사 늦다가 되겠고, 이거 지워지질 않는데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한데? 썼는데 지워지질 않아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박다가 형용사였고요. 자, 어때요? 그는 약속에 늦었다. 이거 바로 뭐야? 동사고, 때는 늦었다. 때가 이미 늦는다가 이상하죠? 자, 뒤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형용사가 되겠죠. 알겠죠? 자, 있다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있다는 형용사입니다. 여기 우리들이 있다. 자, 여기 우리들이 있는다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존재하다라는 뜻의 있다는 형용사이고요. 어떠한 장소에 머무르다라는 의미의 있다가 있어요. 나 집에 있는다. 나 학교에 가 있는다. 할 때 그 는을 붙일 수 있는 it이 있어요. 자, 이때는 동사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통용들도 는, 니은을 붙일 수 있는가로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네 가지 단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굳다 길다도 어때요? 결심이 굳다 할 때는 형용사겠고요. 그 다음에 굳는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굳는다. 성질이 바뀌다. 고체가 되다 라는 뜻의 굳다는 동사가 되겠고, 자, 길다는 어때요? long의 의미. 너 머리 길다. 이때는 형용사이겠지만 이 약을 마시면 머리가 잘 긴다라고 할 때 긴다라는 뜻으로 쓰는 길다는, 그러니까 잘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길다는 동사 길다가 되겠죠. 동사 형용사 통용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때요? 동사의 분류, 형용사, 그다음에 동사 형용사의 구분, 통용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는 수식하는 친구들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관형사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사를 봐줘야 되겠죠. 자, 관형사의 정의 한번 볼까요?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도록 태어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새 옷, 헌집, 옛 친구, 순엉터리, 온갖 꽃, 어느 어쩌고, 어느 여러 이그저 이런저런 그런 등등등등이고요. 사실 한국어의 관형사는 그렇게 많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수식을 할 때 동사나 형용사가 형태를 바꿔서 수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로지 관형사로서 딱 태어난 친구들이 그렇게 다양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 정도만 눈에 익혀둬도 거의 시험에 나오는 관형사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관형사도 분류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관형사는요, 첫째로는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있는데, 자, 뭔지 바로 짐작이 되죠. 형상 관형사입니다.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관형사예요. 새, 헌, 옛 전부 다 상태나 성질이죠. 자, 지시관형사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시관형사가 이, 그, 저, 이런, 그런, 저런입니다. 자, 이것들은 이 책, 그런 사실, 이렇게 지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시관형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수관형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와 관련돼서 꾸며주는 관형사인데, 한 사람, 두 형제, 세 번째, 5개 등등 이런 식으로 수의 의미를 가지면서 꾸며주는 관형사를 수관형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얘도 시험에 안 나오면 제가 손가락 자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손가락이 무사한 거 봤을 때 얘도 출제 빈도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수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야, 니네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품사 중에서 수의 의미가 있는 품사가 있었지. 그게 뭐였어? 수사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관형사에서도 수량이나 순서, 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가 있대. 자, 그러면 근데 심지어 이 두 개가 어때요? 형태도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지만 어떤 것이 관형사일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수사일 수가 있거든요. 잘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문부터 들어갈게요. 자, 일단 은규는 친구 5과 길을 떠났다 해서 이 5은요 지금 몸체 기능을 하고 있어요. 뒤에 조사까지 붙어 있죠? 얘는 뭐야? 수사 5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보세요. 은규는
다섯 친구와 길을 떠났다 해서 이 다섯은 뭐 하고 있어요?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다섯 친구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이 다섯은 꾸미는 기능을 하고 있는 무슨 사야? 관형사가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대강 짐작이 되시나요? 자, 구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표를 볼게요. 수사 같은 경우에는 체언에 속합니다. 따라서 수사는 무슨 기능이에요? 몸차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몸체 기능을 하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조사는 생략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조사가 붙어 있어야만 수사인 건 아니지만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가능했을 때는 수사겠죠. 반면에 수관형사는 무슨 기능을 하죠? 수식어에 속하죠. 수식어는 뭐야? 태어날 때부터 꾸며주는 기능만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수관형사는 몸체가 아니라 무슨 기능? 수식 기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조사가 결합하는 것도 불가능해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될 겁니까? 수관형사, 관형사는 뒤를 꾸미니까 여기에 만약에 관형사가 있다면 뒤에는 추식을 받는 체언이 항상 따라와야 되겠죠. 자, 이 차이로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사와 수관형사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1, 2, 3, 4까지는요 수사와 수관형사의 형태가 다르고 5부터는 같아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거 뭔 얘기인지 지금 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숫자 4까지는요 이게 구분되는 게 하나, 둘, 셋, 넷은 관형사일 수가 없고 수사, 몸체 기능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하나 어쩌고, 하나 사람, 둘 사람 이렇게 못 쓰죠. 하나, 둘, 셋, 넷에는 수식의 기능이 없어요. 반면에 한, 두, 세, 넷에는요 몸체 기능이 없어요. 오로지 수식 기능만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수식 기능이 있죠. 얘는 수식 기능은 없죠. 근데 얘네들은 몸체 기능은 없어요. 하나이다, 둘이다, 셋을, 넷을은 되지만 한이다, 두이다, 세을, 네을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4개까지는 몸체를 나타내는 수사와 수식 기능이 있는 수관형사가 형태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다섯이다, 다섯을, 다섯의처럼 수사로도 다섯이 쓰일 수 있고 다섯 사람, 다섯 친구처럼 수식하는 말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5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다 똑같습니다. 얘는 그냥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수사, 첫째이다, 첫째를, 첫째도, 첫째만 이런 식으로 몸체가 있으면서 뒤에 조사 붙을 수 있는 수사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런데 첫째 사람, 첫째 어쩌고, 그다음에 첫째 연필. 자, 이런 식으로 이 첫째, 둘째, 셋째 같은 경우에는 1부터도 그냥 쭉 2가지로 다 사용이 된단 말이야. 통용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실현되었느냐에 따라서 수사로 봐야 되고 수사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수사로 봐야 하고 수관형사로 봐야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로 얘기하자면요 이 지시관형사와 대명사도 형태가 비슷한 경우가 꽤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때? 얘 무슨 기능하고 있어? 수식 기능하고 있지? 자, 그럼 얘는 뭐겠어? 관형사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지시관형사가 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얘 지금 무슨 기능하고 있어? 수식이 아니라 몸체 기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뭐야? 대명사, 3인칭 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 구분하는 것도 결국에는 원리는 똑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수관형사, 수사 구별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수식 기능을 하느냐, 몸체 기능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구분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연습하기를 풀 텐데 제가 처음 한두 개 정도는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영이는 달리기에서 셋째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첫째, 이 셋째라는 말은 지금 무슨 기능하고 있어요? 몸체 기능하고 있지.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아요. 뒤에 뭐도 붙어 있어?
조사도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셋째가 뒤에 조사 없이 뭔가를 수식하고 있지 않아요. 뒤에 수식하는 체온이 안 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누가 봐도 이 셋째는 뭐가 되니까 수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2번 풀어볼게요. 서연이가 토마토 하나를 사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하나 어때? 지금 이 하나가 뒤에 있는 체온을 꾸미긴다고 보기 어렵죠? 뭔가 체온을 꾸미지 않아요. 이 뒤에는 체온을. 그리고 뒤에 심지어 지금 뭐까지 들어와 있어? 조사까지 붙어 있다 이 말이야. 그쵸? 그럼 하나 어쩌고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고 하나를 사왔다. 조사까지 있으니까 얘 딱 봐도 무슨 기능하고 있어? 몸체 기능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수사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수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장 만들어 보세요. 하나 어쩌고 이렇게 꾸밀 수가 없겠죠. 자, 승엽이는 영화관의 셋째 줄에 앉았다라고 돼 있네요. 첫째네. 첫째 줄에 앉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일단 첫째, 이 첫째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을까? 이상하죠? 자, 그리고 이 첫째는요, 지금 몸체 기능을 하고 있니? 수식 기능을 하고 있니? 뒤에 보니까 이 첫째의 수식을 받는 줄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딱 봐도 이건 지금 첫째는 몸체 기능하는 게 아니라 수식 기능하는 중이구나. 그럼 뭐겠다? 관형사겠구나.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수관형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4번부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멈추시고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초 기다렸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공개하겠습니다. 친구 5과 영화관에 갔다. 자, 어때? 5과 몸체 기능을 하고 있고 조사까지 붙어있고 뒤에 수식받는 체온이 없어. 수사입니다. 5 친구들 잠깐만, 뒤에 조사하고 없고 붙기도 힘들고 뒤에 친구를 꾸미고 있어. 수식 기능하고 있어. 5은 뭐야? 수관형사가 되겠다. 자, 첫째 아이를 수식하고 있고 조사 없고 뒤에 수식하는 아이 체온이 있죠. 역시 뭐가 됩니까? 관형사가 된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빵 하나 먹는다고 배가 부르겠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조사 없네. 조사 없으면 관형사인가 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조사는 생략될 수가 있다. 빵 하나를 먹는다고처럼 르이 들어갈 수가 있죠. 결정적으로는 하나 뒤에 무언가 수식받을 만한 체온이 없고 바로 먹다라고 하는 용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뭔가를 수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 친구는 지금 몸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둘만의 이야기 어때? 수사가 되겠고요. 1000명, 명을 꾸미고 있다. 수관형사.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 거겠어? 얘는 수사랑 수관형사 이슈는 아닐 거고요. 저 사람 꾸미고 있지. 무슨 사야? 관형사. 분류하자면 뭐? 지시관형사. 자, 저는 어때? 몸체 기능하고 있지. 체연이지. 1인칭 대명사인 저가 대명사. 자, 그래서 1인칭 대명사인 저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관형사는 여기까지고요.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는 주로 무엇을 꾸밉니까? 관형사와는 다르게 주로 용언을 수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부사라는 친구가 주로는 용언을 꾸미지만요. 사실 부사는 굉장히 다양한 걸 꾸밀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부사는요. 때로는 다른 관형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또 다른 부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어요. 문장과 문장을 접속해 줄 수도 있어요. 때때로 체언을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쓰레기통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분류가 되게 명확하게 되는데 부사는 약간 나머지 애들을 전부 다 부사에 때려박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가 주로는 용언을 꾸미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과 수식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사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성분부사, 오케이?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분부사는요 당연히
요렇게 해서 특정 성분을 꾸며주는 친구를 성분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높다, 가만히 있었다, 오케이? 이런 것들. 잘한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이렇게 먹다를 꾸미죠. 자, 그런데 문장부사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 문장과 관련이 있는 부사를 문장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부사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양태부사라는 게 있고, 중요한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접속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양태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를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태부사는요, 이 목록을 어느 정도 눈에 익혀두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양태부사가 뭐 하는 거라고? 문장 전체를 꾸민다. 알겠어요? 양태부사는 뒤에 내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해놨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넘어가 볼게요. 자, 접속부사는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인데, 사실 영어에서는 접속사라고 하는 별개의 품사를 설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어에는 접속사를 별개로 두지 않고 부사의 일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사는 뭐가 있어요? 성분부사, 문장부사. 문장부사 안에 뭐가 있어? 양태부사, 접속부사. 분류체계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물론 이 성분부사를 다시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슈가 뭐냐면 대체 이게 뭐냐? 양태부사라는 게 뭐냐? 태도를 드러내면서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하나를 내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가 올까? 자,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선생님, 여기서 과연은 올까, 오길 오는데 과연 올까? 자, 이런 식으로 올까라는 성분을 수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과연이 오다라는 특정 어휘를 수식하는 게 아니니까 성분부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과연은 올까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수식한다기보다는 그가 올까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의심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양태부사는 문장의 맨 앞에서 뒤에 따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의심, 추측, 기대 등의 태도를 드러내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태부사는요, 위에도 내가 목록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눈에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발 눈이 왔으면 좋겠다는 어때? 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고,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제발과 결코라는 단어들을 뭐라고 한다? 양태부사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또 보너스로 알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드물게 체온을 꾸미기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체온을 꾸미는 거는 원래는 무엇의 역할이야? 관형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일부 부사는 드물게도 체온을 꾸민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어떤 경우? 바로, 겨우, 오직, 다만, 단지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수식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바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용언을 수식할 수 있어요. 바로 먹었다, 바로 출발했다. 네, 바로 오늘, 바로 너,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야. 겨우도 마찬가지죠. 겨우 하나, 겨우 연필 할 수 있잖아. 근데 겨우 통과했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이 친구들은요, 체언을 수식할 수도 있는 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체언 수식 부사의 경우에는 관형사의 쓰임으로 통용된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부사로 고정한 다음에 얘들이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 거, 양태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와 때때로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들도 있다는 것, 어렴풋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수식어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 수식어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참고사항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수식어를 분석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일단 첫째, 우리 한국어에서는 수식을 할 때 반드시 앞이 뒤를 꾸미는 기능만 있습니다. 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수식이 요렇게 앞에서 뒤로 이루어져야 된다. 뒤에서 앞을 꾸미는 경우는 없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관형사와 부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관형사는 바로 앞에 와야 합니다. 건너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사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수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나는 새 옷을 입었다 해서 이 새가 관형사죠. 자, 이때는 뒤에 오는 옷을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새 나는 옷을 입었다는 이상한 이유가 이 관형사는 이렇게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새 나는은요, 이게 나를 꾸미게 가지고 약간 어색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새 나라는 표현이 뭐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내가 얘기하려는 것의 본질은 관형사는 바로 붙어있는 친구를 수식을 하는 친구다. 자, 근데 두 번째 예시 보세요. 이 부사는 어때? 나는 빨리 새 옷을 입었다. 이거 어때? 빨리 입었다는 거거든요. 자, 빨리 입었다. 맨 앞에 빨리 나는 새 옷을 입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위치가 자유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사는 건너뛰어서 점프해서 수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하기 가볼게요. 아래 문장들에서 일단 부사를 찾으라네요. 부사를 분류하라네요. 자, 그리고 성분 부사,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수식 받는 성분도 특정하고 수식 받는 성분의 품사도 밝히래요. 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사를 찾아봅시다. 이 중에서. 자, 이 중에서 수식성을 가지면서 불변어이면서 딱 봐도 보이죠. 바로 뭐? 너무 좋다의 너무가 바로 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너무는 성분 부사야, 문장 부사야? 좋다라고 하는 특정 부분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성분 부사입니다. 자, 수식받는 성분은 뭐야? 바로 좋다라고 하는 애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좋다를 수식한다고 특정했고요. 자, 수식받는 성분의 품사는 뭐죠? 좋다의 품사는 뭘까? 좇는다가 안 되죠. 는 니은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뭐가 돼요? 형용사입니다. 자, 1번 문장은 어때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예시로 온 겁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청소를 해서 아주 새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부사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세요. 바로 아주라는 친구가 부사입니다. 자, 참고로 새는 부사 아니죠. 새는 뭘 꾸며? 집을 꾸미는 관형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주가 무엇을 꾸밀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식받는 성분을 특정할 때 개꿀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그 꿀팁은 뭐냐면 하나씩 연결해서 많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버렸다, 아주 집,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아주가 뭘 꾸미죠? 아주 새 집이다. 그렇죠? 새긴 새인데 아주 새다. 이렇게 새를 꾸미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식받는 성분의 품사는 뭐야? 바로 관형사가 되는 거죠. 부사가 용언 말고도 관형사를 수식할 수도 있었잖아요. 맞지? 새라는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 아주의 용법을 봤습니다. 3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한 것처럼 해보시고 잠깐 멈추었다가 해보시고 결과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시작! 자,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설마 오늘 비가 올까? 일단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야? 맨 앞에 오면 의심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이 설마는 어때? 오늘 비가 올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양태 부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가보자. 다현이는 노래를 매우 잘 부른다. 자, 일단은 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지금 무슨 기능을 하고 있어? 수식 기능 하도록 태어났지. 잘이 뭘 꾸미고 있어? 부른다를 꾸미고 있어. 따라서 이 친구는 뭐야? 이 잘은 뭐야? 성분 부사야. 그쵸? 부른다를 꾸미는 성분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부르다는 품사가 뭐예요? 부르다, 부른다, 니은이 들어갔네. 바로 뭐? 동사죠. 부사가 지금 잘 부른다로 동사 부른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 문장에 부사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매우도 부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매우 앞있게 뒤를 꾸미니까 매우가 잘을 꾸밀 수도 있고 매우가 부른다를 꾸밀 수 있잖아요. 매칭을 시켜보란 말이야. 매우 부른다야 매우 잘이야.
매우 잘, 잘을 지금 수식하는 잘의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매우는 역시 성분 부사이고요. 잘이라고 하는 뭐 부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밀 수도 있다. 기억나죠? 자, 다른 부사를 꾸밀 수도 있다. 자, 이런 용법이 바로 4번 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쁜이 있긴 하지만 예쁜 꽃, 수식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체온을 꾸미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부사가 아니고요. 이 친구는 형용사죠. 예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뭐가 됩니까? 활짝을 찾아줘야 되겠죠. 너무를 찾아야 되고 설마를 찾아야 되고 매우자를 찾아야 되고 활짝을 찾아야 되겠죠. 이 활짝은 피었다라고 하는 성분을 수식하기 때문에 성분 부사고요. 자, 피다는 품사가 뭐죠? 피다, 피고, 피니, 가변어이고 핀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동사를 수식하는 뭔 소리야? 부사가 되겠습니다. 활짝은 피었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나는 좋아. 그런데 과연 걔가 허락할까? 자, 뭐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 봐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런데처럼 접속의 표현을 갖는 거. 무슨 부사? 접속 부사야. 그 시리즈 있지.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런, 뭐 이런 시리즈. 그런 시리즈들은 다 접속 부사인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있다. 과연도 부사죠. 자, 그리고 과연은 어때? 걔가 허락할까라는 문장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과연은 뭐? 문장 부사 중에서 양태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자, 바로 같은 기능은 무슨 기능이 있다 그랬어? 바로는 체언 수식 기능. 자, 그래서 어때요? 대명사. 너라는 대명사, 즉 체언을 수식하는 또 성분 부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아주 드물게는 체언을 꾸밀 수도 있다. 알겠죠? 자, 이 꽃은 참 정말 예쁘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말이 부사겠죠. 정말 생겼다야 정말 예쁘게야. 정말 예쁘겠죠. 예쁘다라는 용어를 꾸미고 있으니까 이 정말은 무슨 부사? 성분 부사고요. 예쁘다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가 온 것이죠. 그쵸? 자, 참은 어때요? 참 생겼다야 참 예쁘게야 어때? 자, 참 예쁘게, 이게 가능하죠. 참 예쁘게 생겼다. 자, 그래서 이 참은 뭐야? 예쁘게를 수식하는 역시 성분부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참이 정말을 꾸미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0%인 건 아니지만 정말을 지워도 성립하잖아. 이 꽃은 참 예쁘게 생겼다. 정말을 없애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얘가 만약에 얘를 꾸미는 거였으면 정말을 없앤 경우에는 꾸밀 대상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참 예쁘게가 성립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정말을 없애도 성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얘가 예쁘게를 꾸민다고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사의 분류 체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식어는 끝났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사. 자, 조사는 주로 무엇 뒤에 붙어? 주로 체온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하거나 의미를 더하는 말을 조사라고 하죠. 자, 여기 내가 많이 조사를 나열해 놨어요. 이가, 을을, 은는, 은들라라라라라 많이 나열해 놨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조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1강에서도 살짝 얘기했다시피 조사는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단어와는 조금 다른 그 특성을 갖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자, 일단 첫째, 조사는 단어로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성이 없이 앞말에 붙여 쓰고 띄어쓰기를 안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조사는 불변어이지만 서술격 조사 2단은 유일하게 가변어라는 예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사가 불변어라는 거를 이쪽에 와서 잠깐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가변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사? 이가, 은는, 을를 이렇게 변하니까 가변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은는, 을로 변하는 거는요,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교체가 나타나는 것이지, 먹다, 먹고, 먹어서처럼
용언이 활용하는 것처럼 가변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 둘은 질적으로 너무 다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은는 이가처럼 살짝씩 발음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변어라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다는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었으므로처럼 동사, 형용사 등과 유일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다는 가변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조사는 생략해도 의미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를 배울 때 조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를 막 배운 외국인들은 조사를 좀 안 쓰는 성질도 있죠. 철수, 밥 먹어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조사는 중첩도 가능해요.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자, 여기에 깨서와 도라는 두 가지가 쓰였고요. 여기에서부터만이라도. 이게 다 다른 조사야. 여기에서부터만이라도. 이게 조사가 4개가 쓰인 거고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되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붙여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조사는 주로 어디 뒤에 붙는다? 체언 뒤에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때때로 다른 문장 성분 뒤에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붙을 수 있고요. 자, 먹기가 어렵다처럼 먹다라는 동사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는 어디 뒤에 붙는다? 체언 혹은 체언의 성질을 갖는 것 뒤에 붙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사를 다 했는데요. 이거 딱 봐도 양 많아 보이죠? 이게 바로 조사의 분류라는 단원인데 이 조사 분류는 다음 시간으로 패스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딱 봐도 양 많아 보이죠? 이게 약간 어렵기 때문에 얘는 넘어갔다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자, 마지막 지읒. 뭐 남았죠? 감탄사 남았지. 감탄사. 자, 이 감탄사는 부름, 대답, 느낌, 놀람 등을 나타내고요. 이 감탄사도 역시 불변어고 문장 성분상으로 독립어 기능한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감탄사들을 나열해 놨으니 이것들이 감탄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품사의 하이라이트 바로 뭡니까? 실제 품사 분류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품사를 분류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 알고리즘을 익히면 누구라도 품사 분석은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품사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단어가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부터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자신감이 차가지고 시건방져져가지고 자만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안 따라가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찾아와? 실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대학에서 문법 전공했고 문법으로 대학원도 진학을 물론 대학원은 중간에 자퇴했지만 했었고 문법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지만 품사 분석할 때 아직도 이 알고리즘을 잘 따라서 나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데 니들이 왜 안 해?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잘 지켜가면서 품사 판단하는 게 좋다.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해라?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생각해라. 알겠죠? 자, 만약에 그 친구가 변화할 수 있는 가변어라면 무슨 뜻이야? 용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용언의 두 개는 어떻게 갈라지는 거겠습니까? 바로 는, 니은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동사다, 집어넣을 수 없으면 형용사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일단 이쪽 프로세스가 끝난 거예요. 맞지? 자, 그 다음에 판단을 해봤는데 불변어야. 형태가 안 변해. 자, 그러면 불변어는 다시 둘로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몸체 역할을 하는 단어인지 수식 역할로 태어나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몸체 역할을 한다는 건 뭐야? 체언이라는 거겠죠. 자, 그 체언들은 이름을 가리키면 명사, 대신 가리키는 말이면 대명사, 자, 그 다음에 수를 가리키는 말이면 수사, 이렇게 갈라지면 되는 것이겠죠.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식, 꾸미는 기능을 하면 뭐가 되겠어? 바로 수식어이겠죠. 자, 그럼 이때 체언을 수식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관형사가 되겠고, 주로 용언을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접속해주거나 하는 그런 친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사가 되겠죠.
조사는 너무 쉬워요. 앞말에 붙였으면 일단 조사야. 앞말에 붙어가지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면 조사고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놀람이나 부름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나타내면 뭐야? 감탄사다. 이렇게 파악해주면 충분한 겁니다. 자, 생각의 순서 정리해보자. 가장 먼저 뭐? 가변어인가 아닌가? 가변어면 뭐? 는니은 되는가 아닌가? 불변어면 뭐? 몸체인가 수식인가? 이렇게 내려가는 프로세스가 중요한 겁니다. 적용해보겠습니다. 자, 품사에 대해 알아보자. 자, 볼게요. 자, 첫째, 가변어야 불변어야? 불변어죠. 몸체야 수식이야? 몸체죠. 명사야 대명사야 수사야? 대신 가리키는 말 아니고 숫자 아니고 개념의 명칭이죠. 당연히 뭐가 돼?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딱 따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초딩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때? 불변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선생님 그렇다라는 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가 가변돼서 생긴 거 아닙니까? 자, 해보세요. 그렇다, 그렇고 어떻게 돼? 그렇까지가 안 변하죠. 그러는 그렇과는 지금 다르죠. 히읗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그렇다랑은 다른 단어고 그런으로만 쓰이는 불변어입니다. 자, 그 다음 몸체야 수식이야? 수식이지. 뭘 꾸미고 있어? 이렇게 꾸미고 있잖아. 따라서 얘는 뭐가 돼? 체온을 꾸미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어. 가변어야 불변어야? 불변어. 몸체야 수식이야? 몸체. 뒤에 조사까지 붙어있고 얘는 뭐야? 명사가 되는 거죠. 어처구니가 옛날에 그 맷돌 손잡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황당하잖아. 그래서 황당한 거를 이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습적 표현으로 그 굳어졌다,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졌다고들 하더라고요. 맙소사 어때? 딱 봐도 감탄 뱉고 있죠. 감탄사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탄사 뒤에는 주로 이렇게 문장부로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느낌표라든가 쉼표라든가. 5번 가볼게요. 살금살금 기어간다. 어때? 불변어지. 몸체야 수식이야? 수식이죠. 뭘 꾸미고 있어? 기어간다를 꾸미고 있어. 기어간다. 자, 이 친구는 체언이야 용언이야? 용언이지. 그러니까 살금살금 뭐가 돼? 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겠어? 누구라도 괜찮아. 누구 뭐야? 가변어 불변어? 불변어. 몸체 수식. 몸체. 자, 누구 뭐야? 명사야 대명사야 수사야? 대명사죠. 누구라도 괜찮아. 뭐였어? 부정칭 대명사였죠? 자, 그래서 얘는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7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놓고 직접 해보세요. 3초 뒤에 저는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풀어보고 오셨나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섯은 수사일 수도 있고 수관형사일 수도 있죠. 자, 다섯 불변어 맞지? 몸체야 수식이야? 수식이잖아. 수식이니까 뭐가 돼? 관형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수관형사가. 자, 꾸밈받는 말은 체언이니까 더더욱 관형사가 돼야 되겠죠. 너부터 조심해. 뭐가 돼? 뒤에 붙어있죠. 너라는 앞말 뒤에 붙어있네. 이렇게 붙어있는 말, 도와주는 말 바로 뭐? 조사가 되겠죠. 주차가 가능한 곳이다. 가변어 불변어? 가변어여야 돼. 자, 활용시켜보자. 기본형은 뭐야? 가능하다, 가능하고, 가능하니, 가능한. 자, 가능하를 유지하면서 여기 니은이 되면은 가능한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가능하다의 활용형입니다. 자, 얘는 그러면 가변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용언이죠. 자, 그럼 용언 어떻게 판단해? 기본형으로 돌려놓고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돼? 니은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가능한다.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나 우리 그거 가능한다? 이상하잖아. 자, 따라서 얘는 뭐가 돼? 형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나죠? 용언 쪽으로, 가변어 쪽으로 내려왔으면서 는 니은을 못 붙이면 뭐가 돼? 형용사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맞지? 넘어가자. 너무 귀찮아. 가변어야 불변어야? 자, 가변어라면 기본형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형 찾아봤습니까?
귀찮다. 귀찮고 귀찮으니 귀찮아. 형태가 바뀌는 활용을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용언입니다. 용언이라는 건 뭐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거래. 자, 동사 형용사 어떻게 구분해요? 여기 는을 집어넣어 봅시다. 귀찮는다. 안 되죠? 얘도 뭐야?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냄새가 좋네. 자, 가변어 불변어. 선생님, 가변어 아니에요. 상당하다라는 말이 활용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상당하다를 활용시켜 보세요. 상당하가, 상당하고, 상당한 이렇게 되지. 상당하까지가 유지되고 있어요. 상당하다를 아무리 활용시켜도 히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는 뭐야? 상당히라는 형태로만 쓰이는 불변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불변어이고요. 자, 상당히 좋다. 맞죠? 상당히 냄새가 아니지. 상당히 좋다지. 자, 부사는 뭐였어? 점프할 수가 있었고, 관형사는 바로 앞만 꾸밀 수가 있었죠. 자, 지금 점프하고 있고 좋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미고 있으니까 상당히는 뭐가 돼?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단어의 품사가 궁금하다 그러면 사전 찾아보면 전부 다 품사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검색하면, 어학사전 검색하면 당연히 부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영화 기생충의 대사인데, 자, 그래도 어때? 그 시리즈,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뭐였어? 접속 부사로서 부사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열 어때? 수를 나타내는 말이긴 한데, 수를 나타내는 말은 몸체로 쓰일 수도 있고 수식으로 쓰일 수도 있어. 맞죠? 불변어니까 몸체 수식 판단해야 돼. 수식이지. 왜? 열 번이니까. 번은 체언이죠? 번은 의조명사 체언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 어때요? 내가 그린 그림 맞죠? 기린 그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린 보겠습니다. 자, 그린이 활용된 것일까? 즉 가변어일까 생각해보자. 뭐가 됐어? 그리다, 그리고, 그린이, 그린, 그리다의 활용형으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럼 그린은 뭐야? 가변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기본형은 뭐라는 뜻이야? 그리다가 기본형인 거야. 그러면 요 다 앞에다가 는, 니은 집어넣어보자. 받침 없으니까 니은을 집어넣어야 돼. 그는 그림을 잘 그린다. 니은이 가능하지? 니은이 가능하면 뭐야? 형용사가 아닌 동사가 되는 거야. 넘어가자. 키가 쑥쑥 크네 라고 돼 있네요. 자, 크네 어때? 큰다가 가능하죠? 그치? 자, 쑥쑥 크네.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해봅시다. 가변어이고 그 다음에 니은다가 가능하죠.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크다는요, 형용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는 키가 크네 라고 하면 그때는 형용사인데, 키가 쑥쑥 크네는 쑥쑥 잘한다 라는 뜻이니까 얘는 동사 크네가 되는 거야. 동사랑 형용사의 통용 기억나죠? 크다, 박다, 있다, 늦다, 굵다, 길다, 이 단어들은 통용어였습니다.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적극적 불변어 수식기는 참여를 꾸미죠? 뭐야? 관형사가 되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자, 빙빙 돌아가다. 빙빙 어때? 불변어. 형태 안 바뀌지? 빙빙다, 빙빙고 이렇게 못 만들죠? 불변어이면서 수식기는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얘는 어쨌든 수식어이겠고. 그럼 뭐야? 관형사랑 부사 중 하나일 텐데 빙빙 돌아가다 용언을 꾸미고 있으니까 부사가 돼야 되겠네요. 나 죽을 것 같아. 어때? 불변어. 그리고 몸체 기능하고 있죠? 수식을 오히려 받고 있으니까 몸체 기능이에요. 자, 얘 뭐가 돼? 명사. 명사 중에서도 뭐? 의존명사 했었어요.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자, 마법 어때요? 불변어, 몸체, 명사. 자, 멀리 가볼까요? 멀리. 멀다의 활용형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멀다, 멀고, 멀리 되는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리라고 하는 어미는 없어요. 자, 이 리는 이 어미가 아닌데 이 멀리가 왜 어미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뒤에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당장은 약간 헷갈렸을 수 있겠지만 얘를 불변어로 착각했을 수 있겠지만 리는 활용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친구는 불변어인 부사, 멀리는 멀다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다와 멀리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린 보면은 그리다와 그리는 같은 단어였잖아. 근데 멀다랑 멀리는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다른지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번은 틀리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불평해봐. 선생님 왜 지금 당장 적용이 안 되는 걸 갖다가 놓으셨나요? 그래야 뒤에 뭔가를 또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멀리가 왜 부사인지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는 뒤에 또 추가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자고요. 하여간 여기서 대부분 맞췄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품사 판단하는 프로세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품사 판단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연습하기 보시면 이런 요청이 있네요. 아래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고 각 단어의 품사를 분석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첫 시간에 단어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 어절까지 나누고 띄어쓰기로 어절을 나눈 다음에 조사를 추가적으로 떼면 단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먼저 품사 분석 이전에 분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어 단위로 나누라는 요청을 받거나 혹은 어떤 문장을 주고 시험 문제에 단어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일단 뭐 해요? 어절 단위로 일단 끊어 놓으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먼저 끊어 놓으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추가적으로 분절한다? 조사를 분절한다. 자, 조사를 찾아보자. 뭐 예쁜, 여긴 조사 없고요. 하나와 딱 보니까 하나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쵸? 나비들 나비들 뒤에 붙어 있네요. 자, 기쁘게 여러분들 기쁘게는 조사로 끊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왜냐면 얘는 어때? 기쁘다, 기쁘고, 기쁘게. 기쁘다라는 단어의 활용형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는요, 그래도 나름 분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와 지금 보면은 하나라는 말하고 와라는 말을 분리할 수가 있잖아. 이런 분리성이 있으니까 조사를 별개 단어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개 같은 경우에는 기쁘를 떨어져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기쁘게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춤추는도 뗄 수가 없어요. 춤추다, 춤추고, 춤추니, 춤추는 어때? 이것들도 다 이제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춤추다라는 한 단어 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가 아닙니다. 곧으로 얘를 분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전부 분절을 한 거예요. 자, 이 문장의 단어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품사 판단 해볼게요. 자, 빠르게 가볼게요. 1번 내가 보여준다. 빠르게 따라오세요. 가변어, 불변어, 불변어. 자, 그럼 얘는 몸체 수식, 저 예쁜 꽃, 저 꽃 어때? 꽃을 수식하니까 얘는 관형사다. 선생님, 관형사는 바로 앞에를 꾸민다면서요. 얘도 꾸미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쁜도 얘를 꾸미고 있으니까 꾸미는 가장 빠르게 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아니, 그 뒤에 와야 되는데 예쁜도 꾸미는 말이 2개가 왔으니까 2개가 왔을 때는 이건 건너뛰는 게 아니라 2개가 온 거니까 이렇게 관형사가 꽃 바로 앞에 왔다고 할 수 있지. 바로 앞에 또 꾸미는 말이 있어버리니까. 자, 그 다음 가볼게. 예쁜. 가변어, 불변어.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쁜. 가변어 맞네. 기본형 예쁘다. 는니은 집어넣어봐. 예쁜다. 안 되네. 형용사. 꽃 명사. 하나. 자, 하나 어때? 몸체 기능하지. 몸체 기능하죠. 자, 그리고 뒤에 조사도 붙어있지. 뭐야? 추사가 되겠죠. 수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와는 붙었었으니까 조사가 될 거예요. 온갖 판단이 뭘까? 가변어, 불변어. 불변어다. 온갖 나비들 수식 기능한다. 수식 받는 말이 용언이야, 체언이야. 나비들 체언이다. 따라서 뭐가? 관형사가 된다. 나비들 명사가 되겠고요. 이는 조사가 될 거고요. 기쁘다. 가변어, 불변어. 기쁘다. 기쁘고, 기쁘니, 기쁘게. 가변어죠. 자, 그래서 얘는 기본형을 기쁘다로 갖고요. 기쁜다는 안 되죠. 나 지금 진짜 기쁜다. 이상하지. 따라서 기쁘다도 형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춤추는 볼까요? 추다, 추고, 추는, 춤추다, 춤추고, 춤추니, 춤추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변어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형은 춤추다겠고 춤춘다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동사가 될 겁니다. 곧은 명사고요. 으로는 조사고요. 얼른은 불변어이고 가야지를 꾸미죠. 수식받는 말이 체언이 아니라 용언이기 때문에
부사 가야지는 동사가 돼. 왜? 가변어고 기본형이 가다인데 간다가 가능하니까 동사가 되어야 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문장을 지금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알죠? 단어 단위로 쪼개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 품사 찾는 것입니다. 시작! 자, 열심히 분석해 보셨나요? 분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해? 띄어쓰기 분절, 띄어쓰기 분절, 어절 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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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절. 웃기 가. 어렵겠지만은 어렵다, 어렵고 어려우니 어렵겠지만 다 활용형입니다. 여기에 뒤에 조사가 들러붙을 만한 체언이 전혀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자, 얘 분리성 있고 체언 있고 느는 조사 붙었죠. 기쁨을 주려 항상 노력하겠어. 자, 끝. 단어 분절은 다 했다. 가변어네요. 화나다네요. 화한다 이상하네요. 형용사. 웃기 가변어네요. 기본형 웃다. 웃는다 되네요. 동사. 가는 조사. 어렵겠지만 가변어네요. 기본형 뭐야? 어렵다네요. 어렵는다 안 되네요. 형용사. 그래도 접속사 따로 없지. 접속 부사. 부사겠네요. 나 1인칭 대명사 쉽네요. 는 조사. 기쁨. 헤이 주의해보세요. 이 친구도 기쁘다, 기쁘고, 기쁘니, 기쁨. 여기 미음 오면 기쁨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요, 실제로 기쁨이 형용사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기쁨이라고 써 있어도 형용사일 때가 있고 명사일 때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명사 기쁨이에요. 자, 이 내용은 아직 안 배운 것입니다. 선생님 왜 이런 거 넣어놨어요? 나중에 기쁨이라는 말이 두 가지 품사가 될 수 있다는 거 나오니까 또 연결성이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기쁨은 여기서는 명사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기쁘다의 활용형이 아니라 아예 명사가 되어버린 명사 기쁨입니다. 구별법 나중에 나와요. 천천히 갑시다. 을, 조사, 주력, 가변어네. 기본형은 뭐야? 주다. 준다가 되니까 동사고요. 항상 노력한다. 노력하다라는 용어를 꾸미는 단어 부사로 태어났지. 노력하겠어. 기본형 노력하다. 노력한다가 가능하니까 동사로 태어난 친구네요. 노력하다와 노력하겠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밑에 가볼게요. 분절 이번에는 나누면서 가볼게. 착한 두 사람이 조사 분절 함께 길을 떠났고 둘은 쉴 만한 헌 집에 빠르게 들어갔다. 자, 이게 바로 단어의 분절입니다. 맞았기를 바라요. 자, 착한 두 사람이 가변어 착한다 안 되네. 착한다 안 되니까 형용사. 두 사람 불변어 근데 수식 기능한다. 두 사람 관형사 수관형사네. 사람 명사 사람 대명사 아니라 그랬어요. 이 조사 함께 길을 떠났고 함께 어때? 함께는 몸체일까 수식일까? 함께이다. 안 되네. 함께를 안 되고 함께 먹는다. 함께 떠난다. 함께는 수식 기능 갖고 뛰어났네. 떠났고 점프하고 있죠. 부사고 기본적으로는 용언의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부사입니다. 길은 명사, 을은 조사, 떠나다. 떠난다가 되니까 동사. 자, 둘 몸체 기능하고 있네. 그럼 얘는 뭐야? 수관형사가 아니라 수사. 얘는 수사가 되겠고요. 은은 조사. 자, 쉴 어때요? 쉬다, 쉬고, 쉬니, 쉴. 쉴은 쉬다의 활용형입니다. 쉰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친구 동사입니다. 자, 만한 어때요? 가변어지. 만하다, 만하고, 만하니, 만해서. 자, 가변어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은 뭐가 있습니까? 만하다겠죠. 쉴 만하다. 자, 쉴 만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 형용사겠네. 어렵지 않고. 자, 헌, 집. 어때? 헌, 불변어이고 관형사고요. 집은 명사, 애는 조사. 빠르다의 활용형이니까 빠른다가 안 되니까 형용사, 들어가다는 동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품사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품사 분석은 계속 복습하시고 연습하시고 이미 했던 거라도 각각이 왜 그런 품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단계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인지가 안 되면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품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강조하면서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